자, 아까는 이제 프리퀄은 수다였고요. 사실 이제 마이크 안 잡고 그냥 뭐 그냥 심심하잖아요. 혼자 앉아 있으면은 저기 앞에 털난 쟤는 뭐지? 제가 지금 떠드는 건가 싶으면서 뭐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대략 내용은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되게 낯설어요, 사실. 그러니까 요새 뭐 인도가 뜨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남의 나라에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한국인이 바라보는 세계라는 것들이 뭐 한 미, 일, 중, 러 그리고 이유 정도.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대한 인상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인상에 머무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인도라는 나라도 뭐 여기서 뭐 이제 처음에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인도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소, 카레, 뭐 시체 태우는 겐지스강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말도 맞긴 한데 인도라는 나라가 정말 커다란 대지와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하는 거는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약간의 아주 개요적인 얘기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마 이 시간이 할당된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작을 할게요. 자, 흔히 이제 우리가 인도를 얘기할 때 인도란 나라는 대부분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뭐 마하트마 간디가 있는 나라 정도를 생각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란 나라는 소를 숭배한다 정도의 단편적인 상식들이 있고 노천에서 화장을 하고 그 강에서 모욕을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도가 요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일종의 엘도라도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죠. 실제로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 요즘 인도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요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또 좋아하더라고요. 문화적인 얘기들보다는 꽤 놀라워요. 어느 정도냐면은 자, 이게 지금 인도의 종합 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는 BSE 선섹스라는 지수인데 이게 1년짜리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한 7만 3천에 시작을 해가지고서 지금 어저께가 8만 1,183.9.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이제 총 생산 규모는 세계 4위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영국보다 총 생산량을 앞질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였던 나라가 그들의 식민 모국보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케이스가, 수월한 케이스가 현재까지 딱 두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가 1912년, 13년 사이에 미국이 영국을 앞지른 거고요. 총생산에서. 그 다음에 2023년에 인도가 영국을 앞지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국을 좀 불쌍하죠? 계속 영국 식민지들이 지금 영국을 추월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세 번째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게 명목 GDP랑 이제 1인당 GDP가 올해부터 일본을 앞지른다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물론 총생산에서 그렇지는 않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 치고는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인도 경제가 각광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갑자기 이제 뭐 우주의 강국 같은 실제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이미지의 반대편의 이미지인데 2014년 9월 24일 날 인도에서 만든 화성 궤도선 망갈리안이라는 아이가 화성 궤도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화성 궤도 진입선이 어느 정도냐면은 64년에 미국이 성공을 하고 71년에 소련이 성공을 하고 2004년 EU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네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똥이 드글드글하고 막 뭐 천지 사방에 똥 있고 똥도 안 치운 나라가 또 어떤 이미지에서는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2023년 작년이죠. 8월 24일 날 딱 1년 전인데 인도의 찬드리안 3호가 달의 남극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소련, 중국에 이은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달의 남극에 착륙한 거는 그 앞서서 이제 일본, 러시아가 실패한 끝에 달 착륙이 세계 네 번째고 남극 착륙은 세계 첫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이미지, 정반대 이미지만 보더라도 인도는 참 알 수 없는 나라죠. 그리고 이거는 비단 이제 우리만 인도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인도를 이제 공식적으로 90년간 지배했던 영국도 1948년 인도를 떠나면서 했던 말이 정말 알 수 없는 나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는 정말 거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단편적인 하나의 면을 가지고 인도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말이다라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도는 정말 너무 낯섭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식민 지배를 하고 나서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우리의 낯섦은 또 영국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인도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었거든요. 이건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이제 인도라는 말을 표현한 거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글자는 인도 글자입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뭐 한자 이런 거 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 소의 나라. 소들이 드글드글하고 어디선간 시체를 태우고 하지만 어디선간 또 이런 축제들이 벌어지고. 자, 인도를 왜 알아야 되냐라는 문제는 사실 단순하게 뭐 인도 펀드가 여기서 겁나 오른다더라. 실제로 저는 한 1년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서 진짜 한 23%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긴 해요. 근데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요즘 막 양극화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국제 뉴스 보면은. 어찌됐건 1세계는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있고, 그럼 이제 탈중국의 와중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과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세안 혹은 인도를 많이 보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의 의지 혹은 의지와 상관없이 탈중국을 하면서 결국 대체 생산 기지나 대체 시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누리는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이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사실 인도는 또 되게 중요한 위치가 됐어요. 이거는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꿈도 못 꾸던 이야기인 거죠. 자, 아무튼 저는 이제 인도인에 대한, 인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혹은 뭐 비즈니스적으로나 아니 뭐 잠시 단기 유학을 가서나 아니면 뭐 학교에도 인도 학생들이 있겠죠. 이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데 한국과 인도는 각자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꽤 공통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퀴즈 시간입니다. 뭐 선물은 없어요. 자, 인도의 광복절은 언제일까요? 틀려도 돼요. 어차피 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틀리라고 물어보는 거,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셔도 되고. 확 찍어요. 자, 이 두 번째 열에서, 예, 두 번째 계신 선생님. 그죠. 아시는 거였죠, 원래. 근데 말씀 안 하셨어요. 인도의 독립기념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 우리나라랑 같아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사실 한국과 인도의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인도 파키스탄도 원래 같은 나라였다가 분단이 된 나라였고 한국도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돼 있잖아요. 인도와 한국은 같은 분단 국가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처음 들으셨듯이 인도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런 거를 서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재작년 12월에 ODA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공적개발자금이라고 이제 개발도상국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줘가지고서 사업하고 뭐 이러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인도에 이제 ODA 관련돼가지고서 심사평가를 하려고 인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인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도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한국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DA 관련된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러 들어가면은 일단 후려치려고 그래요. 많이 돈을 받으면 또 그 나라도 좋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협상이 잘 안 되거든요. 저희는 그 당시에 제가 맡았던 이제 심사평가가 500만 달러짜리 사업이었어요. 근데 인도 이제 주정부에서는 뭐 2천만 불 정도를 요구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정도 돈이 들지도 않는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오니까 인도 쪽에서 이제 최대한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참 이런저런 스몰 토크를 하다가 야 너네랑 우리랑 독립기념일이 같다고 그런 말 했더니 인도 공무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랬냐면은 이 공무원이 놀란 이유는 한국이 옛날에 식민지였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민지였어. 니네 누구한테 지배당했어? 우리 일본. 니네 영국이지? 그래. 자,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왜 같이 독립했는데 너네는 잘 살아? 이게 인도 사람들에게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방을 맞이해가지고서 식민지부터 벗어났는데 한국과 인도의 경제 차이는 엄청 나잖아요. 이게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태국이나 미얀마나 딴 지역 가서 얘기를 해도 되게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없는 만큼 그들도 관심이 없고 한국이 해방을 식민지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리고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최근에 해방을 했다는 것 자체를 비슷한 시기에 독립을 했다는 걸 몰라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현지인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60년대 이후로 그 이제 ODA를 되게 많이 아시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마닐라 국제공항이 일본이 지어가지고 공짜로 준 거예요. ODA로. 그리고 동남아를 가면은 수많은 프렌드십 브릿지라는 이름의 교량이 있는데 이 교량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공짜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ODA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이미지 만든 다음에 기업이 들어가서 돈 벌어오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사실. 대부분 장사를 그렇게 해요. 근데 한국은 ODA에 관심이 좀 없었죠. 나 이제 최근 들어서 ODA 집행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라. 원래 부자였던 일본이 너네 나라를 부강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니? 아니면 같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된 우리가 너네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도움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럼 듣고 보니까 한국이 그렇겠네. 그치. 야, 우리 일단 이 ODA 사업을 성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예산이 500만 달러야. 근데 니네 2천만 달러 요구하잖아. 일단 성사시키면은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 라고 하면 얘기가 돼요. 참고로 저는 이제 여행작가 치고 되게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 그 이상한 일 중에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다니면서 인도인과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다라면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친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꿈은 뭐가 있냐면은 올해 8.15 때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사실.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근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1945년부터 48년 사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립한 나라들이 진짜 많아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아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8월 15일이 같은 민족해방 기념일인 나라들도 몇 나라가 있어요. 파키스탄은 8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광복절이라는 개념을 한국만 치른 우리만의 광복절이 아니라 한국에서 외노자들 되게 많잖아요. 외국인도 많고. 이분들과 같이 모두의 아시아의 독립을 축하하는, 압제로부터 벗어난 독립을 축하하는 모임을 그런 식의 광복절을 기획했으면 좋겠는데 뭐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빼고 없더라고요. 뭐 그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렇게 우리와 생각해 보면은 꽤 공통점이 있는 나라예요. 자, 인도는 뭐 이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인도 인구 엄청 많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땅도 많이 크고요. 진짜로 인도는 서유럽만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대략 328만 7천 평방킬로미터예요. 근데 남한,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반도 남단이 우리가 딱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대략 33배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있고 이 땅 크기는 서유럽만 해요.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부터 포르투갈 거쳐서 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3국, 북유럽 해가지고서 독일까지 합친 땅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동유럽을 제외한 서유럽과 인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서 이걸 지역학을 하는 사람들은 인도라고 하지 않고 인도 아대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은 아닌데 대륙에 준하는 크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이제 이 수많은 주들이 있는데 사실 이 지도를 보면은 뭐 33배 크다는 게 이게 한두 배 크면 감이 오는데 33배 크면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지도를 딱 비교를 해보면은 자, 지금 인도에 각 주가 있는데 라자스탄이라는 주가 있어요. 이걸 뭘로 해야 되지? 아,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이거. 자, 여기 라자스탄이라는 주가 있죠? 요 주만 대한민국의 3.4배예요. 주 하나가 도조구니까. 여기 우타르프라데시는 2.4배. 뭐 구자라트 2배. 그다음에 남쪽의 타밀나두 뭐 1.3배 정도의 크기인 거죠. 그러니까 주 하나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지역이 많아요.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인도에는 이제 29개의 주가 있는데 그 주 중에 자, 10만으로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은 11위 텔랑가나가 11만 9천이잖아요. 그리고 12위인 비하르가 9만 4천이니까 인도에서 첫 번째부터 11번째로 큰 주가 다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인도가 올해 상반기 중 처음으로 중국을 밀어내고 인구 1위 대국으로 올라선다고 유엔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때 모든 중국인들이 동시에 뛰면 지구가 흔들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던 중국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주요 거리마다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인도의 대도시들. 세계 두 번째 인구 대국이었던 인도는 이제 수개월 안에 중국을 추월해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올해 중반 인도 인구가 14억 2,860만 명에 도달해 중국보다 300만 명가량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엔은 다만 관련 자료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추월 시점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 타이틀이 그리 달갑지는 않아 보입니다. So in my opinion, overpopulation or overcrowding 영어예요? is a demeaning factor for our subcontinent because the natural resources are depleting and at the same time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수십 년간에 걸친 산하 제한 정책으로 증가율이 점차 둔화해온 중국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자녀 정책은 이미 폐지됐지만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 감소 흐름은 더욱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가 올해 중반 80억 4,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2080년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90년대에 가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또 이제 14억이 감이 안 쓰죠. 우리가 지금 5천만 딱 정점 찍고 이제 인구가 이제 사망자 수가 이제 출생자를 추월하는 약간 인구 감소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교를 해보죠. 14억 2,800만 대 5천만이죠. 자,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우타르프라데시라는 주인데 2억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땅도 대한민국의 2.4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가 우리나라 한 4개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징그럽죠, 진짜. 자, 두 번째 인구 많은 데가 마하라슈트라, 뭄바이가 있는 지역인데 1억 1,200만. 비하르가 1억. 웨스트 벵갈이라는 지역이 9,100만. 마디아프라데시 7,200만. 타밀나두 7,200만. 라자스탄 6,800만. 까르나타카 6,100만. 뭐 이래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주가 이렇게 많아요. 지역 하나가. 자, 그래서 또 아까와 똑같이 리스트를 보면은 대략 한 10번째 주가 안드라프라데시인데 여기가 4,900만이니까 인도에서 첫 번째부터 9번째 주까지가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하나가 이 정도가 끔찍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요 통계가 조금 재밌는데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원래는 중국 인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도가 지금 추월했잖아요. 이 통계를 봐도 1951년도에 인도 인구는 3억 6,100만 명이었고 중국은 5억 4,167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갭이 줄어들다가 이제 현재 역전을 했잖아요.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역설적이게도 인도는 산하 제한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산하 제한 정책을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인도는 1953년도에 세계 최초로 산하 제한 정책을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구를 이제 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인디라 간디라는 수상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한국의 유신과 똑같이 약간 권위주의적 강압 정치가 펼쳐졌고 이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천민이나 무슬림 같은 사회 하층민을 잡아다가 강제 불임 수술을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디라 간디의 긴급 조치라고 한 유신 같은 제도가 철폐되면서 인도 사람들은 이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되게 많이 생겼고 결국은 정책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아무리 뭐 콘돔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인도 농촌 사람들은 콘돔을 불어가지고 풍선으로 만든 다음에 마을 어귀에 전시하는 이런 식의 약간 저항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는 제도가 시행되는가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권위주의적인 정부다 보니까 계속 강압적으로 일자녀 정책을 밀어붙였죠. 그래가지고 인도가 지금 이제 인구가 많다는 게 이제 인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는 분들은 이 젊은 인구로 인해 가지고 생산 인구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인도가 거대한 생산 기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인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장점이야. 우리는 인구가 정말 많고 젊은 인구가 많아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건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정책이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와중이라 다시 출산 정책을 피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한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산하 정책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뭐 이제 인구가 많다라는 것들은 사실 인도를 장밋빛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거대한 생산 인구가 많고 인구가 젊다라는 건데 이 말은 바꿔 말해가지고서 실업률이 높거나 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2차 산업 만들고 뭐 아이폰을 조립하네 어쩌네 하면서 계속 2차 산업을 부흥시킨 가장 큰 이유가 젊은 인구는 넘쳐나는데 실업자가 그만큼 넘쳐나요. 그리고 대졸 실업률은 중국하고 거의 맞먹게 뭐 일부 지역, 아까 말한 인구 많은 우타르프라데시주 같은 경우는 한 대졸자의 40%가 좀 실업자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당한 것을 인도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거는 가능성의 문제일 뿐이지 인구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인도에 대해서 또 이 나라가 정말 크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인도는 공용어가 28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한국 분들이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우리는 국어 정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의 중산층이 쓰는 언어를 표준어라고 정해가지고서 지역마다, 사실 뭐 지역 방언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방언들이 거의 사라지는 추세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제주어도 사멸어라고 분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주권적인 국가에 의해 가지고서 표준어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어 대학교에도 힌디어과가 인도어과가 있는데, 이 힌디어과가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이긴 하지만 국어는 아니에요. 인도는 국어 정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용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국어라는 말은 약간 내셔널적인 어감이 있는 말이에요. 그 나라의 같은 민족이 쓰는 언어라는 의미가 있고, 공용어는 영어로 하면 오피셜 랭귀지예요. 공용어는 무슨 말이냐? 문서를 작성했을 때 이 문서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공적 능력이 있는 언어를 공용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인도의 언어를 파악할 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돈인데요. 자, 이제 인도의 모든 돈에는 이제 간디 할아버지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간디는 평생 무소유를 주장했는데 돈의 모델이 된 거죠. 참고로 뭐 중국도 뭐 공산주의자인 마오쩌둥이 돈의 모델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찌됐건 이제 간디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00루피라고 써있죠. 2000 써있고, 요 위에 이제 발권은행이에요.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 그 다음에 여기도 리저브 뱅크 오브 인디아라고 이제 인도 글자로 써있고, 이게 힌디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가 이제 인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국어는 아니지만 제1 공용어인 힌디라는 글자인데, 이제 도하자르 루피라고 써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보면 이제 아라비아 숫자 있고, 요게 이제 루피의 인도어 마크예요. 여기 이제 루피란 뜻이고, 여기도 있네요. 아이고. 아,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자, 뒷면을 볼게요. 뒷면을 보면 이제 이게 제일 인도에서 고액권이거든요. 아, 지금은 안 써요. 몇 년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 없어졌는데, 저 그림은 이제 망갈라양 화성 탐사선이에요. 아까 말한.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이제 저 돈에 있겠어요. 가장 고액권에. 자,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글자가 쫙 있죠. 요게 인도에서 쓰는 모든 말로 이게 2000루피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인사말도 다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나마스테를 알고 있잖아요. 이 나마스테는 북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만 쓰는 인사말이에요. 이를테면 북인도에 갔는데 이슬람교 신자가 있는 나마스테라고 하면 노 나마스테라고 해요. 심지어 아살람 알레이쿰이라고 해야죠. 거기는. 그러니까 인사도 이제 통일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어린이 교육용 비디오도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스피커가 제 거에서 나가서 뒤엔 안 들릴지도 모르는데, Salam Namaste. Namaste, namaste, we join our hands and say Namaste, namaste. We bow our heads and say Assalamu alaikum. 이슬람교 신자들, Vanakkam. 남인도 인사말. In Tamil we say Sat Sat Up. Sat Sri Akal, the big Punjabi 시크교 믿는 사람들 인사말이에요. Hello in India, there are many ways. Namaste, Namaste. We join our hands and say Namaste, Namaste. We bow our heads and say Assalamu alaikum. The Khan family's way. Vanakkam, Vanakkam. In Tamil we say Sat Sri Akal, the big Punjabi hail. To say hello in India, there are many ways. 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인사말도 잘해야 되고, 왜 타지마할 아시죠? 아그라의 그 되게 예쁜 타지마할을 만든 게 이슬람교 신자고, 타지마할은 금요일날 문을 닫는데 금요일날은 모스크로 예배를 보는 공간으로 쓰여요. 그 주변에 이슬람교 신자들이 많이 사는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쪼렙 시절에는 이제 인도 사람 아무나 보면 나마스테 했는데 정말 노 나마스테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남인도 가가지고 본인 힌두니까 또 나마스테라고 했더니 남인도 사람은 와나캄이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주를 가면 나마스카람이라고 하고 나마스카르라고 하는 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더 이제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말을 이제 제때에 걸맞게 하지 않으면은 가끔씩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인도의 언어에서 어떤 언어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글자도 달라요. 그리고 말도 달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인도 사람이 말을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힌디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국어라고 하고 있고,
외국어 대학교 힌디어과에서 쓰는 그 힌디어과를 나오면은 요 지역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글자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펀잡이라는 글자고요. 자, 글자 모양이 다 다르죠?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기 힘들었어요. 이게 28개가 아니라 주요 언어예요. 28개는 더 쪼갤 수 있어요, 공용어를. 힌디, 텔루구, 구자라티는 다 그 말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어,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힌디를 쓰는 지역입니다. 힌디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예요. 그래서 메 코리아 세 아야 훙이라고 발음을 해요. 참고로 힌디는 우리말하고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어만큼 배우기가 처음엔 쉬워요. 그 이후로 가면 이제 변화들이 좀 있긴 한데 일본어처럼 단어만 외우면은 우리나라 어순대로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IM보이가 아니라 I보이M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되게 쉽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단고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어순이 같다는 건 처음에 진입장벽이 일단 낮아요, 되게. 자, 여기는 구자라티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이렇게 짤방 같은 거 인터넷 쓰시면은 네 엉덩이 깨물어 이런 이상한 인도 글자인데 우리나라 글자 좀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구자라티 지역의 글자인 구자라티예요. 요건 어떻게 읽냐면은 훔꼬리아띠 아보춤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난 한국에서 왔습니다가 이렇게 동네마다 다른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까르나타카라고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벵갈루루가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나는 꼬리아딘디 반디아데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네팔 지역이에요. 여기도 이제 힌디랑 비슷한 사투리라고 하는데 네팔리도 네팔 사람이 인도에 많이 살아서 인도의 공용어 중 하나예요. 여기는 머꼬리아바따 아이코추라고 발음을 해요. 자, 여기는 마라티 봄베이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글자가 좀 힌디랑 비슷하고 말도 비슷합니다. 미꼬리앙 알루아헤라고 발음하는 게 이제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깨랄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말 이름이 말라얄람이라는 언어인데 글자도 되게 길죠. 이거는 얀꼬리일 린날루 반니뚜라고 발음을 해요. 자, 그래서 이쯤 하면 이제 슬슬 지겨워서 더 이상 안 할게요. 계속 준비는 해왔는데 글자만 보세요. 여기 글자도 특이하죠. 여기는 사이조 꼬리아이약 아나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벵갈리는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벵갈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알아요. 간디만큼 유명한 사람.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라고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쓴 분이 벵갈 사람이에요. 이 타고르는요, 힌디를 못했어요, 평생. 벵갈리만 말을 했었고, 타고르가 가진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두 나라의 국가를 만듭니다. 하나는 인도의 국가 작사가기도 하고요.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의 국가 작사가도 타고르예요. 왜냐하면 이 벵갈리라는 말이 이제 벵갈 사람들의 땅, 방글라데시가 벵갈인들의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벵갈어로 또 이제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가 아미꼬리아 데께 에세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말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지겨울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빨리 눌러서. 여기 글자 이뻐요. 되게 순정 만화 그림 같죠? 그림체 같은. 여기는 현대 첸나이가 있는, 현대자동차가 있는 지역이에요. 타밀나두라고. 자, 이게 모두 다 같은 지역에서 쓰는 말입니다. 여기 거의 마지막인데 텔루구라고 내누 꼬리아 눈니 비차누라고 발음을 해요. 난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말을.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면 이래요. 인도가 되게 멀티링구얼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도인들 만나면은 대부분 멀티링구얼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 대부분 한 3개 국어에서 4개 국어를 한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4개 국어? 그러면 쟤는 영어랑 한국어랑 일본어랑 중국어 하나라고 이제 우리식을 생각하는데 인도인들이 말하는 4개 국어는 우리 동네 말, 옆 동네 말, 윗 동네 말 영어예요. 그럼 일단 자기 나라 말로 4개 국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도라는 나라는 이렇게 간판 같은 걸 보면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우리는 지하철역에서 멀티링구얼로 막 이게 안내방송 하잖아요. 지금 하차하려면 뭐 나노막구, 뭐 아니면 뭐 샤이짠,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어, 일본어를 섞으면서 넥스트 스테이션 이러면서 이거는 한국인끼리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한국에 온 외국인이 들으라는 멀티링구얼 방송이에요.
근데 인도는 간판이나 멀티링구얼 방송이 대부분 자기 나라 사람들이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먼저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북인도의 힌디 여권과 남인도는 아예 어족이 달라가지고 서로 진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인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링크 랭귀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게 영어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원래 헌법을 만들 때 이제 힌디어를 국어로 만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국하고 30년 동안 영어와 힌디를 병기하고 인도는 헌법도 영어랑 힌디가 같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언어를 하다가 이제 1960년대 이후부터는 영어를 없애고 힌디로만 쓰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남인도랑 북인도 사이 지역 감정이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남인도는 아까 말했지만 아예 글자체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인도 말을 없애고 이제 힌디를 통일하겠다는 그 발표가 되자마자 남인도 전역에서 소요가 발생합니다. 정말 막 자동차 불태우고 관공서 습격하고 막 이 정도가 나서 인도는 그 사건 이후로 쉽게 말해서 국어 정책, 표준화 정책을 포기해요. 그러면서 각 지역 언어 구조로 가고 있고 이제 주를 그 당시 분리하면서 언어권으로 주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아까 주마다 언어가 다른 이유가 주별로 언어권을 나눠서 주를 쪼개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쓰는 거는 이 지역이고 이 말을 쓰는 거는 이 지역이라는 룰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땅덩어리는 서유럽만 하고 인구는 우라지게 많고 언어도 공용어가 28개인 이 나라를 한 나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예요. 인도는 하나의 나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여태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한국에서 이제 인도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도를 단일권으로 생각하고 마케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마케팅을 전국 단위로 하려면은 일단 이 나라가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역마다 풍습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다 인도라는 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를 가진 적이 지금이 처음이에요. 인도 공화국이. 그 전까지 인도는 되게 분권적인 구조여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인도 사람이라는 인식을 지리적으로 인도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은 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인이 아니라 한반도인이야라는 개념으로 인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지역에 나 호남 사람이야, 나 영남 사람이야라는 개념처럼 나는 벵갈리야, 나는 마라티야, 나는 펀자비야라는 개념으로 지역을 이해하고 인도는 통일국가였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늘 싸웠어요,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한 주와 한 주 옆에 붙어있는 주는 대부분 감정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로 왼수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개념이 거의 없어요, 인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통일왕조들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멋대로 자기들 스타일대로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갭이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기업에 들어가서,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인도는 흔히 채식을 한다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페이크 밑 있잖아요. 이렇게 야채로 만든 고기를 파는 회사의 이제 판촉 사원이고, 인도 시장 진출하려고 그래요. 그럼 막연하게 이제 보고서를 윗상사한테 어떻게 했냐면은 인도는 채식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될 거예요 라고서 전국 마케팅을 했어요. 자, 실제를 볼까요? 이 구자라트라는 주가 있는데 여기가 마하트마 간디가 태어난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가 대한민국의 2배예요, 면적이. 그리고 인구가 6천만, 대한민국보다 조금 큰데 채식 인구가 3,800만 명이에요. 61%가 채식을 해요. 우린 대부분 이런 인도만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금주 지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자라트 지역으로 여행을 많이 가시면은 술을 먹으려면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그러니까 술 면허가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특별히 15일짜리 가면허를 줍니다. 여권을 주고 가면은. 그럼 이 가면허에는 750ml짜리 위스키 한 병의 그림과 맥주 12병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15일 동안, 2주 동안 위스키 한 병 or 맥주 12병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술집 가서 술을 사면은 맥주를 사는 것도 도장을 하나씩 찍어줘요. 그래서 도장이 꽉 차면 이제 술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술 좀 드시는 분들은 이게 뭐 하룻밤에도 12병을 드시는 분이 있는데 2주 동안 12병을 먹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이제 술을 먹기가 되게 불편한 지역이고요. 반대로 동쪽 끝에 웨스트 벵갈은 아까 말한 타고르가 살았던 그 지역은 이래요. 면적이 대한민국의 90%인데 인구는 또 되게 많아서 9,100만 명입니다. 근데 채식 인구가 여기는 1.4%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미테이션 고기를 판다고 마케팅을 했을 때 여기가 한 나라라고 해서 동시에 주별 마케팅을 했을 경우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인도는 이 각 주가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나라 안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사람이 한데 모여 살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럽 한 덩어리가 어쩌다 보니까 EU처럼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셔야지 이게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인도라는 나라를 공통적으로 이어주는 거는 힌두교.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로서의 성격은 강하지만은 그 외에는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뭐 식습관까지 다 다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인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한국 기업들도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행착오를 한 20년 겪다가 이제 분위기 파악을 좀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인도 전문가를 안 키워낸 거죠, 우리 사회가.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인도에 대한 간단한 얘기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혹은 인도가 이랬구나라고 싶은 이야기들인데, 인도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랑 많은 나라들과 되게 특이한 점이 많아요.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나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고대국가 수립을 하면은 일단 율령 반포하고 불교 도입하고 역사책을 써요. 물론 이제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남아있는 역사책은 삼국사기가 처음이지만은 고구려 백제 신라 시절에도 자기 나라 역사 썼단 말이에요. 이게 동아시아의 특징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통일왕조 만들면은 역사책을 씁니다. 한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사마천 시켜서 사기를 쓰고, 그전에도 춘추전국 시대 때도 각자의 역사 있었어요. 하다못해 공자의 춘추도 있었고, 뭐 서양 같은 경우도 뭐 헤로도투스 시절에, 이제 그리스 시절에 이제 히스토리아라는 역사책이 있죠. 그리고 뭐 전쟁사 같은 건 기록을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기록하지 않아요. 이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왜 인도인들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냐? 인도는 흔히 이제 종교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신들의 일년은 인간 세계의 300년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사람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신들의 1년도 안 되고,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35세, 40세니까 이게 한 10세대쯤 지나야 신들의 1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만큼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통일왕조도 있었고 고대국가도 수립이 됐었고 글자도 일찌감치 있었어요. 근데 그럼 인도 애들은 그러면 이 글자를 가지고서 역사를 쓰지 않고 뭘 썼냐? 이야기와 신화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아닌 신들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사실이나 팩트보다 이야기의 흐름과 화자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서사 자체가 그렇게 발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현장 스님이라고 당나라 시절에 이제 삼장법사죠. 서유기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후대 대당서역기나 아니면 이제 그리스의 대사인 메가스테네스가 쓴 인도지라고 하는 인도 여행기가 있어요. 고대에 쓴. 아니 버편 스님이 쓴 이제 뭐 불국기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인도는 인도인이 쓴 1차 사료 역사책이 11세기가 돼야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글자가 있었음에도 자기들이 역사를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인도를 여행한 기행문이 인도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1차 사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삼국사기도 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어찌됐건 관변 역사서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역사 서술을 했는데 여행기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역사서를 만들려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내가 여기를 갔더니 뭐가 있더라라는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당서역기만 보더라도 현장 스님이 쓴 거 보면 이래요. 뭐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어가는데 이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죽은 시신들의 노랫소리다. 여기에 홀려 들어가면 빨려 들어간다. 근데 이 위에 건너가면은 눈이 하나고 날개가 달린 사람이 산다는데 내가 가보진 않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사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여행기를 가지고 역사책 사실을 끄집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 책에서 그래 이거는 그래 민속학적 의미가 있을 거라고 추론해가지고 고대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도는 기본적으로 1차 사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쓴 기행문에서 역사를 추출해내거나 두 번째 땅을 파가지고 고고학에서 나오는 유물을 가지고서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인도인이 쓴 역사 신화서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이 될 만한 것들을 추론해내는 식으로 역사가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랑 아주 다르게 흘러가요. 역사의 구조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진짜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멋있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 이게 프레젠테이션과 상관없이 혼자 떠들었기 때문에 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의 또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유일한 역사의 계승, 문명의 계승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인도스 문명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지금 이집트를 가보면은, 왜 이집트 때는 이제 태양신 라, 뭐 피라미드, 뭐 고양이 이런 걸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 가면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에요.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인 게 이라크 지역인데, 이라크 가면은 뭐 바빌론 시대의 유적지들이 박물관에 있겠죠. 근데 이게 박물관에만 있지, 내가 실제로 가가지고 만나는 이라크의 사람들은 그냥 이슬람교 시아파 혹은 수니파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한자 문화권들이 존재하고 있고 중국 문명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1960년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인들은 스스로 만든 자신의 문화 유적들을 스스로 반달리즘을 행했어요. 다 때려부셨고, 실제로 뭐 산동성 치푸에 있는 공자 무덤 같은 데 가면은 지금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은 황제가 내린 비석 같은 거 뒤에 보면 다 옛날에 분질러 놔가지고서 철사로 꾸며놨어요. 다 이렇게 철심 박아놓고 막 이랬거든요. 실제로 수많은 유적들이 불타고 없어지기도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명의 단절을 겪었던 경험이 중국은 있는데, 인도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인더스 문명 유적지에 나왔던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인도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유적지를 보면은 인더스 유적지의 부엌 같은 곳에서 향신료의 흔적들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카레의 원형들이 있고, 당시 그 인더스 문명 유적지에 있던 사람들이 입었던 바느질을 하지 않고 스님들 가사자면서 이렇게 옷을 감잖아요. 천을 긴 거를. 이게 인도 전통 옷 입는 방식이거든요. 바느질을 안 한 옷들이 남아있고, 요가를 하는 사람들의 그림 같은 것들, 부조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문명의 단절을 겪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사상과 철학, 역사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계 4대 문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인도처럼 이게 이어진, 끊어지지 않았던 단절의 역사가 없었던 역사는 또 드물어요. 그런 점에서 인도를 역사에 관심이 있다거나 문화적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인더스 유적지에서 나온 이제 조각인데, 이 아저씨가 입고 있는 옷들이 지금도 인도인들이 입고 있고 한국의 스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죠. 그리고 이런 이제 인더스 문명의 인장 문화라고 이제 도장 같은 문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인장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인장 문화가 있는데, 이 인장에 새겨져 있는 소나 이런 인도에서 현재까지 숭배하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들 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인도에 대한 것들이 소숭배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오해를 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인도 처음 갔다 왔더니, 야, 인도 사람들은 정말로 소를 믿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반은 사실이고 반은 가짜인데, 자, 이게 뭘까요? 예, 그렇죠. 소똥을 왜 말릴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인도의 2대 대통령이 라다 크리슈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대통령이었어요. 인도는 내각 책임제여가지고 대통령의 실권이 없어서 이제 그런 이제 별거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명망가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초대수상 네루 같은 경우도 브라만이고 뭐 그런데, 라다 크리슈난이 네루가 한 말이구나. 초대수상 네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만약에 모든 소를 잡아먹었다라면은 인도인들은 10년간 배부르게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도란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인도 문화권 안에서 소는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소에게서 우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유는 우유 그 자체로도 인도 사람들이 사원에 바치는 곡물이 되기도 하고, 우유를 발효시킨 요거트, 그러니까 커드나 아니면 치즈 같은 것들, 버터 같은 것들이 인도 요리에 되게 중요한 식자재예요. 그리고 인도 아까 똥을 보셨는데, 인도 같은 기후에서는 이 소똥이 되게 잘 마르거든요. 소똥을 연료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인도 농촌에 가을에 가면은 그 아주머니들이 소 엉덩이만 쫓아다니면서 소가 똥을 싸면은 이 똥 내 똥이라고 서로 싸워요. 그래서 이 소똥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케이크처럼 이제 손으로 빚어가지고, 직접 손으로 만지는 걸 빚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꾸덕꾸덕 해 놓으면 겨우내 저걸 연료로 쓰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14억의 인구가 나무 잘라서 나무 떼면은 금방 민농산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란 환경에서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죽으면은 그 가죽으로 신발이나 온갖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회 안에서는 소를 죽여서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소를 살려놓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가뭄이 든다거나 어떤 경제적 적변이 벌어지면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겠어. 소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시 이제 지식인 계급이었던 브라만들이 보기에 소위 현대적 언어로 말했을 때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를 다니지 않고 글자도 보는 무학인 사람들에게, 야, 천민, 내 말 좀 들어봐. 너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들어봤냐? 그러니까 우리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 말을.
그럼 이 사람들한테 가장 쉬운 말이 뭐예요? 소는 신성한 존재야. 너 먹으면 지옥 가. 죽이면 안 돼라는 게 된 거죠. 근데 인간은 되게 미련한 게 사실 종교에 많은 교리라는 것들은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그 당시 경제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교에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아라비아 반도의 뜨거운 지방에서 돼지는 잡는 즉시 부패예요. 위생학적으로 그 고기를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이질 걸려가지고 똥 쭉쭉 싸다가. 그럼 이걸 가지고서 야, 너 이질균이라고 아니라고 설명해 놨겠어요? 아니면 돼지는 더러운 동물이니까 이거 쳐 드시면 지옥에 가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쉽겠어요. 이렇게 교리가 발달하는 건데 인간은 이 말을 이런 교리를 만든 사람들만도 못한 사람이 지금도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 알래스카에 사는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그 교리를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인도에도 당연히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소를 먹지 말라고 했고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소가 신성하다고 했는데 이걸 아직도 고지고대로 믿는 바보들이 있어요. 이런 바보들은 지금도 가뭄이 나면은 사람이 옆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물차를 보내가지고 소를 먹여요. 이건 모든 이제 진리와 도그마 사이에 있는 그런 웃기는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똑똑한 척 하는데 그 똑똑함을 제대로 살리는 경우는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뭐 치즈도 만들어 먹고 소가 원체 중요하다 보니까 어머니 소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 소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 있고 모든 신성이 소에게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소를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소숭배의 진실 같은 건데 현재 인도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소 수출국인데요. 인도가 소고기 수출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와 현실의 인도가 다르다는 건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는 버프라고 해가지고 물소입니다. 인도에서는 이 소와 물소를 구분을 하고 물소는 먹어도 돼요 또. 그래가지고 여서 수출하는 대부분의 소는 물소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걸 갖다가 이제 버프와 비프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 세계 2위의 소고기 수출 국가이기도 해요. 이게 또 인도의 우리가 아는 모르는 다른 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또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열에서 그 아까 교수님하고 말씀하신 스페인어를 하신다는 선생님, 네, 인도를 가서 사람을 봤는데 카스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틀리다고 질문한 거예요. 맞는 걸 아까 맞추셨지 선생님께서는. 네, 네. 그게 뭐 많이들 얘기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자, 혹시 선생님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황이요? 그러면은 황씨 중에 유명한 사람이 황희정승이 있나요? 그렇죠. 그분은 관료였잖아요. 그럼 인도인 개념으로 크샤트리아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 사람들 처음 만나가지고요. 너 플레임이 뭐니라고 말하는 게 되게 큰 신뢰예요. 인도 사람들은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같은 주 안에서는 플레임을 말하는 순간 더 쉽게 말해서 성씨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카스트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 양반이잖아요. 혹시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고 이게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지만 천방지축 마골피는 향소 부호교에 있는 천민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보개혁 이전에 우리는 성씨를 가지고 모든 걸 파악을 했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썬네임, 그러니까 성에 그 카스트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요. 대신 인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성을 대물림하는 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성을 잘라먹고 내가 성을 만들어서 분가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걸 이제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스트가 아직까지도 도시사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법률적으로 카스트는 제도라고 흔히 해석하는데 제도가 아니에요. 카스트는 법도 아니고요. 이건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사항이고요. 인도 헌법에는 의외로 인도가 법률이 되게 좀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안 되잖아요. 인도 헌법에는 차별금지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카스트, 종교, 인종, 기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인도 헌법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걸 확대 해석하면은 카스트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정확한 건 아니고 카스트로 인한 차별을 하는 거는 불법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는 이제 어차피 이런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것이 공고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현재는 돈 없는 브라마는 뭐 배달해야 되고요. 부자인 천민은 당연히 잘 살죠. 그리고 인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국회의원 선거구도 그 하층 카스트만 출마할 수 있는 선거구를 따로 둬요. 그럼 여기는 후보 입후보를 할 때 천민 출신이 아니면 입후보가 안 돼요. 그럼 강제로
천민 출신들이 이 지역에 살면은 국회의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섞어놓을 수 있는 구조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고 평등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역차별 제도를 많이 고안을 해놨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카스트가 중요하다. 물론 카스트가 맞지 않으면 결혼 같은 건 안 해요. 그런 아주 내부적인 민법적인 차별은 존재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대놓고 차별을 한다. 이거는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는 카스트가 왜 어떻게 약화됐냐?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황 선생님 계속 써먹어도 되겠습니까? 예, 황 선생님이 예예요. 현재 황 선생님의 가상의 직업은 변호사예요. 근데 황 선생님의 아버님은 경주에 있는 최참반대 머슴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황 선생님은 서울에 있으면 변호사로서의 지위,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만은 그리고 황 선생님의 아버지가 최참반대 머슴인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고향에 가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자가 지금 도시서는 변호사라는데 쟤네 아버지가 최참반대 머슴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 선생님은 도시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달리 시골에 가면은 인정은 어느 정도 받겠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는 더 머슴인 거예요. 인도 사회의 도시화율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40%가 아직 채 안 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까지 인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시골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은 도시에 비해서 이 카스트 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1910년도쯤에, 12년쯤에 그 영국 인도 제국의, 영국령 인도 제국의 수도였던 캘커타에 상수도가 생겨요. 근데 상수도가 생긴다는 이유로 브라만 2명이 분신을 합니다. 왜냐? 같은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을 천민하고 먹을 수 없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던 사회인데 지금 델리나 주요 도시 가면 전철이 있어요. 메트로 타고 이제 전철 타고 출근하거든요. 그럼 내 주변에서 막 졸면서 이런 사람이 천민인지 브라만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차별들이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과거 카스트 역할들을 자본이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부자인 천민들은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원하면 돈을 주고서 브라만 출신 가난한 사람을 청소부로 고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카스트 문제는 지금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인도가 좀 더 자본주의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이거는 과거 같은 위세를 발휘하기는 되게 힘든 구조예요,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도에서 이제 신문을 여행하면서 보면은 일요판 신문에 원티드 브라이드라는 코너가 있어요. 신부 구함. 그러면서 인도는 아직까지 결혼은 같은 카스트끼리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족보가 지금 족보를 숭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족보를 따진다는 말은 사실 이게 되게 좀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인도도 이제 계급사회다 보니까 족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골이야 이제 뭐 중매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웃 마을에 아무개 딸하고 우리 아들이 결혼한 게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도시는 이제 그렇게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카스트를 구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판 신문을 보면은 원티드 브라이드, 나는 카스트는 브라만이고 MBA 졸업했고 월수가 얼마예요. 나는 크샤트리아 이상의 피부가 하얗고 직업이 있는 여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이러고 이게 광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딸 가진 부모가 보다가 이 자식이 이거 브라만이고 MBA면 먹고 너 때가 굶기진 않겠구만 하고 전화를 해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하면은 서로 조건을 맞춰보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서로 족보를 보고서 순혈인지 혈통이 진짜인지 보자. 맞춰보고 결혼이 성사되면은 이제 인도는 결혼을 할 때 이제 여성이 지창금이라고 하는 돈을 가져갑니다. 지금은 이제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시골은 거의 지창금이 지금도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자가 시집을 가는데 남자 쪽에 얼마를 줄 건지를 협상을 해요. 그래서 협상이 되면은 이제 그 돈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한국의 계약과 비슷하게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잔금은 결혼식 당일날 지급이 돼요. 그리고 이 잔금 지급이 안 돼가지고 결혼식이 당일날 깨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결혼도 사실 아직까지도 90% 정도는 중매 결혼이에요. 연애 결혼은 거의 안 해요, 아직까지. 이게 최근에 한 3% 연애 결혼을 하다가 그나마 최근 5, 6년 사이에 확 늘고 있는 추세고 아마 젊은 층이 성장하면서 이거는 곧 바뀔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아직까지는 중매 결혼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죠. 카스트 얘기하다가 참 별 얘기를 다 하네.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카스트 구조고요. 아까 말했던 이제 Publish your bride wanted aid. 당신의 신부를 구하는 광고를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인도 신문에서 찍은 거예요. 원티드 브라이드 광고죠. 자, 그렇다면 카스트는 사라질 수 있을까도 얘기를 했어요. 도시화와 자본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카스트는 옅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53분 떠들었으니까 원래 10분 좀 쉬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 또 인도가 얼마나 다양한 나라인지를 보여준 예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깨랄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치고는 되게 작은 편에 속하고요. 지역도 대한민국보다 작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인구도 대한민국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남서쪽 해안에 있는 길다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조금 특이해요. 일단 특이한 이유는 1999년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기말을 앞두고 당신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카테고라이징을 했는데 그 중에 로스트 파라다이스,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명승지 위주로 이제 이 지역을 선정했었는데 깨랄라는 뭐 섬이나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줄 전체가 이 로스트 파라다이스 카테고리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자연적으로 관광으로도 좋죠. 일단은 서해안이 다 바다잖아요. 여기가 아라비아 해고 그 안으로 수많은 내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길을 따라가지고 내해 유람이 가능하고 이 동쪽 끝은 닐기리라고 하는 산맥이어서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차밭이 펼쳐져 있어요. 차밭은 거의 뭐 한국의 보성 같은 경우는 그냥 미니어처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산능선은 8개, 9개 정도가 다 차밭이에요. 되게 장관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그런 이제 자연적 기후 외에도 되게 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깨랄라 지역은 1958년도에 세계에서 최초로 공산당이 집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인도에 공산당이 있어부터 놀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공산당이 폭력혁명을 포기하고 선거,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선거로 경쟁하겠다고 선언한 지역이 깨랄라 공산당이 세계 최초고 실제 집권을 해요. 58년도에. 근데 당시 이제 인도도 네루 총리가 있던 인도의 연방정부 집권당이 이제 좌파긴 했는데 이 공산당이 집권하는 거랑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한 무리수를 걸쳐가지고 중앙 연방정부가 이 주정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주정부 해산을 당하면은 우리가 아는 기본적 상식으로는 이제 밀림이나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빨치산 투쟁을 한다거나 총을 들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이 정부를 잃은 공산당원들이 어떻게 했냐? 시골로 내려가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여요. 그리고 이 문맹 퇴치 운동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글을 알게 되자 도서관 건립 운동을 벌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지역에서 문맹 퇴치 싸움을 하고 도서관을 세운 다음에 1998년도에 재집권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교대로 집권을 해요. 공산당이 집권했다가 리버럴 좌파인 인도 연방정부의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회가 집권했다 하면서 깨랄라 정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도 연임을 시키지 않아요. 계속 정권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경우고 이 문맹 퇴치 운동과 이제 도서관 설립 운동의 성과가 어느 정도냐?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인도의 문자 해독률이 80%가 안 돼요. 78%예요. 그럼 22%는 아직도 글자를 몰라요. 근데 깨랄라 지역은 99.3%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유아 사망률은 인도 평균보다 5분의 1밖에 안 돼요. 평균 수명은 11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죠. 참고로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좌파가 정권을 잡아야 세상이 좋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매번 정권을 바꾸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전 깨랄라를 1997년도에 처음 가봤는데 이때 저랑 같이 갔던 여자 사람 동행자가 급성 장염에 걸렸어요. 뭐 인도에서 괜히 아이스크림 먹어가지고 새벽에 막 애가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업고 뛰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도 릭샤라고 하는 인력거가 하나 쓰더니 이제 제너럴 호스피털이라고 하는 이제 국립병원을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인도는 이제 의료민영화가 돼가지고서 이 국립병원하고 민영병원의 시설 격차가 거의 한 100배 나요. 그러니까 아폴로 병원이라고 하는 되게 고급 민영병원은 앰뷸런스 헬기가 막 20대, 30대 막 이렇게 있을 정도로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제너럴 호스피털은 제가 이제 깨랄라 바깥의 지역에서 몇 번 가봤는데 그냥 국립병원에 가 있으면 내가 없던 병이 걸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인가 비하를 하고 되게 못 사는 동네가 또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탈 나가지고 저 그때도 배탈 나가지고 갔는데 급성을 이건 제가 당사자가 돼서 실려갔는데 이렇게 응급실 시트에 막 이제 피, 똥 이게 범벅이 누우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창문들이 없어가지고 막 하늘에서 모기가 한 50마리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내가 지금 병이 낫는 것보다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이게 싶을 정도로 안 좋은데 깨랄라는 처음에 제너럴 호스피털에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좀 안 좋았는데 병원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링겔 맞고 주사 맞고 약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창구 가가지고 돈을 계산하는데 2루피를 달래는 거예요. 당시 6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그때 저도 이제 병원을 몇 번 이용해봐서 아는데, 인도는 이게 옛날에 왕진 의사라고 해서 조그만 동네 병원 있잖아요. 동네 병원 의사 한번 만나면은 100루피를 일단 내야 돼요. 의사 만나는 값을. 그 다음에 뭐 주사비랑 이런 거 해가지고서 한 5, 600루피가 깨져야 정상인데, 2루피에 링겔이랑 처방이랑 의사진료랑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루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깨달라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완전 쪼렙 시절에. 그러니까 인도 여행 몇 달 차 때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동네에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일단은 인도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내셔널 케어가 이제 지금 모디 총리가 들어나서 아주 기초적인 하층민을 위한 내셔널 케어는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는 없어요. 근데 깨랄라는 자체 의료보험제도가 있어요. 이게 1970년대에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아이들에 대한 점심 무상 급식이 60년대 후반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또 추적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도서관 건립 운동을 벌이고 재집권을 해가지고서 인도에서는 되게 드물게 중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시켰는데, 인도가 그때만 해도 가난하다 보니까 애들이 농업국가는, 농업을 하는 지대는 아이들의 고사리 손도 노동력이 돼요. 학교를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핑계를 대냐면은, 아니 얘 지금 학교에서 일 시키고 집에서 밥 먹여야 되는데 니 밥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학교는 밥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점심급식 제도를 60년대 말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간은 좀 아주 특이한 역사를 가진 덕분에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인도에서는 문맹률도 월등하고, 이제 뭐 영유아 사망률도 월등하고, 교육률도 월등하고, 여기 인구가 3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도에도 간행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는 언어가 많다 보니까 간행물이 언어별로 정리가 돼요. 영어 간행물, 힌디어 간행물이 되는데, 인구가 4천만이 안 되는 이 지역이 인도 전국에서 간행물 순위 3위예요. 힌디, 영어, 말라얄람 순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내셔널 지오픽이 얘기했던 이 로스트 파라다이스라는 거는 단지 경관도 물론 인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은 이 모든 사회적인 영역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라는 게 막 거지들이 날뛰고 말도 안 되는 차별이 있고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깨랄라 지역은 완전히 다른 데예요, 진짜. 한번 가보시면은 좀 놀랄 정도로 다른. 그리고 이들의 어떤 이제 정치적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깨랄라는 여행자들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막 배낭여행자들 가가지고 막 유튜버들 가가지고 막 뭐 기차에 똥이 있어요 뭐 어쩌라 이러는데, 이제 깨랄라는 좀 서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광지로 발달을 했고, 또 인도 문화사에서도 인도의 4대 무용 중에 하나인 까딱갈리라는 전통 무용과 인도의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가 이 지역에서 나와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정말 독특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뭐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좀 다른 인도의 모습들을 보고 싶다라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만한 지로 생각합니다. 사진은 그냥 요새 깨랄라에서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코로나 직전이니까 이제 4, 5년 됐네요. 여성 아이 옷을 팔더라고요. 근데 인도에서 여성 아동복을 판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성 아동복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일단 남녀차별도 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여성 아동복만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진짜 다르구나라는 거를 한국에서 못 느끼는데 인도에 좀 오래 있다 보면 느낄 수밖에 없고, 참고로 아까 인도 이제 인구 많다는 얘기 했잖아요. 격가지로 얘기하자면은 인구가 많은 거는 북쪽에 못 사는 지역들이고요. 이 깨랄라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1.4예요. 선진국형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의 인구가 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쪽은 지금 인구가 안 늘거든요. 합계 출산율 1.4, 1.2 막 이래요. 남쪽이 훨씬 잘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농업지역인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인력 자체가 노동력이니까 애를 최대한 많이 낳아가지고 굴리는 구조로 갔다라면은, 산업화가 된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낳아서 사람 꼴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요. 근데 인도는 이제 세금 구조가, 지역 감정 얘기를 살짝 하자면은, 세금 구조가 중앙정부가 특정 수익에서 몇 %를 걷어가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가 가난한 지역으로 분배를 해주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남쪽은 무조건 세금을 뜯겨가지고 이 세금이 북쪽으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구는 북쪽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국회의원 숫자는 북쪽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대부분 남쪽의 부를 북쪽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정책이 펼쳐지는 거고, 남부는 불만이 그만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인도는 지금 남북 간의 갈등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실제로 미국에 있는 남인도 출신 언론인 같은 경우는 우리 분리독립하자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와요.
근데 이거는 시간으로서 폭발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인도의 좀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아무튼 뭐 이게 다 깨랄라와 관련된 이야기 드렸고요. 일단 그 이제 인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 유튜브들한테 보시는 인도 분들과는 약간 소위 말해 때깔이 다르죠,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3개를 준비했는데 질문도 받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은 그리고 깨랄라는 이제 바스코 다가마가 처음으로 상륙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 서양의 대항해 시대 시절에 인도 항로를 개척하려던 가장 큰 이유가 향신료였잖아요. 이 향신료 중에 후추가 최고인 지역이 말라바라는 지역이고, 말라바 후추는 서구에서 최고였어요. 이 말라바가 깨랄라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여기는 대외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게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스코 다가마가 잠시 묻혀 있던 곳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차밭이에요. 보성 차밭이 왜 미니어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많이도 찍었네. 왜 이렇게 많이 찍었지? 자, 그 다음에 스피티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경기도 더하기 강원도만 한 지역인데 인구가 6만 명이에요. 흔히 이제 인도의 오지라고 하면 라다크 지역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기 라다크 바로 아래 지역인데 저도 어지간한 오지는 다 가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뭐 언론에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오지라고 하는 데가 오지는 아닌 게 대부분의 오지를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게 무슨 오지예요. 가면은 뭐 이제 산소 없으면 산소통 먹고 막 이제 뭐 어찌됐건 수세식 화장실 쓰는데, 근데 여기는 실제로 제가 2018년에 마지막으로 갔는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였죠, 몇 년을. 데이터는커녕 음성이 안 터지더라고요, 핸드폰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데는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2000년대 이후부터 뭐 어지간하면 전화는 되잖아요. 근데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저 그때 시사인에서 글 쓸 때였는데 시사인에 탈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 마감이 돼가지고서. 걔가 정말로 산 꼭대기를 기어 올라가가지고서 2시간을 손 들고 서 있어가지고서 그 텍스트짜리 이메일 한 통을 보냈어요. 보내긴 되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음성이 안 터진 되게 정말 드문 지역이었고, 뭐 인구 밀도가 이렇게 희박하다 보니까 여기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가 2,000명이고요. 대도시 그 지역에서, 저 계곡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인구가 600명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40명, 60명 뭐 이래요. 해발 고도는 4,000m에서 5,700m까지 있고, 세계에서 자동차 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마을이 5,380m에 있어요. 여기에 우체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편엽서를 보내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체국이라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 맛에 가는 건데, 여기가 인구가 한 40명인데다 우체국이 하나 있다 보니까 우체부 전속 우체부가 아니라 농부인데, 농부 겸 동네 이장 아저씨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우체국 운영하고 그 이후 시간엔 농사하러 가요. 그럼 이제 그때 줄을 서가지고서 아저씨한테 도장 받고서 이제 뭐 그러는 조금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사실 요즘 여행은 여러분들 여행하시면 아시죠? 여행 가서도 핸드폰 보잖아요. 서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전화가 안 되고 데이터가 안 되니까, 저도 그때 일행이 있었는데 일행이 맨날 이제 뭐 일정 끝나면 핸드폰만 뒤다보고 있다가 데이터가 안 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방에 모여 3, 3호 모여가지고 자기 살아온 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되게 옛날 여행 같은 경험이었고 좋았어요. 물론 여행이 이렇게 순탄하지 않고 편하진 않아요. 여기는 뭐 강원도 더하기 경기도의 인구 몇만 명이면 여기가 물류가 어떻게 좋겠어요. 그냥 쌀 같은 경우도 깨진 쌀이 나와요. 밥 같은 걸 먹어도 좀 묵은 쌀이 나오고 먹는 문제는 정말 힘든데, 다행히 달걀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닭은 원래 고산지대에서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엔 인도 고산지대나 히말라야 쪽에 닭이 없었거든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매년 50m씩 닭을 위로 올려가지고서 한 20년을 해가지고 지금은 닭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달걀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이 얘기를 알면 이제 감개무량하죠. 이런 지역인데, 뭐 이 정도로 척박합니다. 이쁘긴 하죠. 저게 이제 이쁘긴 한데 저걸 찍으면서 여기 나오죠. 숨차서 이러면서.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제 평소 걸음의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를 느리게 걷지 않으면은 결국 사람이 피가 뇌로 많이 가요. 근데 뇌로 가는 피가 이제 적게 가면, 산소가 부족해 적게 가면은 이제 머리가 고산병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고산병이 언제 걸리냐? 과식하면 걸려요. 소화시키려고 모든 피가 위로 가거든요.
그럼 뇌로 갈 게 일로 내려가는 게 커버가 안 되니까 고산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화내면 고산병 걸리고 감정적으로 고양되면 고산병 걸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쁜 풍경이 있어도 하나도 좋지 않은 척 내 마음을 속여야 돼요. 천천히 가가지고서 이제 셔터를 살짝 누르고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제 그런 증세가 있죠. 여기도 이쁜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잡아올 수가 없었다는 게 한인데, 요게 인구 600명이 사는 두 번째로 큰 마을이에요, 이 일대에서. 그리고 어디든지 이제 보면은 원체 이제 인공조명이 없다 보니까 그냥 봐도 이런 게 보입니다. 요즘 잘 안 보이나? 요? 와, 되게, 지금만 살짝 불 꺼주실래요? 이게 핸드폰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든지 가가지고 보면 은하수가 보여요. 그리고 우린 도시 살아서 이게 별이 많은 거를 잘 못 봐서 그러는데 별이 많으니까 무서워요. 이게 안 보던 불이어가지고 저도 도시촌놈이라 그렇더라고요. 가다가 길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차를 막아놓고서 한 10시간 정도 세워놓고서 이제 길을 막는 다음에 다시 또 열어주더라고요. 여기는 해발 4,300m쯤인데 무지개가 뜬 거예요. 근데 사람이 카메라 들고 있고 제가 직업이 이 직업이다 보니까 4,300m에 천천히 가야 된다고 제가 방금 말을 했지만은 제가 미쳐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서 찍었던, 저 멀리 보이는 게 불교 사원이고 그 밑에 작은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의 안 살고 해발이 이 정도 높으면 사막 같은 기후인데, 이제 라다크도 좀 이런 기후라고 하는데 라닥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진짜로. 여기서 이제 관측을 좀 장기간으로 하면은 소위 말하는 스노우 레퍼드, 설표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린혼이라고 해가지고 산양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이든 아침에. 뭐 이런 데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도시인데 뭐 질문을 받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원래 제가 또 질문 시간이 더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또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언제 올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궁금한 거 뭐 전반적인 거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되게 질문 하나를 길게 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질문 안 하면 안 돼요. 이쯤에 질문 받는 게 맞죠, 교수님? 너무 멋대로 하나?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실현당해서 인도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잊기 위해 가지고 뱃속까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셔봤어요. 네, 그리고 바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참고로 겐지스 강이 이제 요즘 예능에서 이제 객기 부리는 그 유튜버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 겐지스 강의 상류에 그 크롬 공장이 있어요. 깐푸르라는 지역에. 가죽, 무두쟁이 가죽 산업을 하는 공장이 있다는 거, 크롬이 있는데, 크롬이 발암 성분이 아주 많은 중금속이거든요. 그리고 대장균 수치가 이제 100ml당 나오는 안전한 수치의 100만 배예요. 그냥 100배가 아니라 100만, 농업용수로도 못 써요. 농업용수 쓸 수 있는 수치의 15만 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먹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인도 분들도 이제 거기는 죄를 씻으려고 겐지스에서 모욕을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12년마다 한 번씩 쿰부멜라라고 그 예능에 나왔던 바라나시의 상류인 알라하바드라는 데에서, 거기가 인구가 100만인 도시인데 한 달에 걸쳐가지고 대략 한 2천만 명이 모이는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축제를 해요. 최대 1억까지 모였던 역사가 있어요. 그 종교축제를 하면은 이 축제 때는 특정한 날 수성과 목성이 일렬을 이루는 날에 물에 뛰어들어가는 게 가장 상서로워요. 근데 이걸 몇 천만 명이 동시에 뛰면 밟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뛰어드는 순서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수행자 중에서도 특정 수행자들만 먼저 뛰어들 수 있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8년 전에 시위를 했어요. 들어서 못 들어가겠다고. 이거를 한국 예능에서 그걸 뛰어들어서 마시는 걸 보면서 저건 미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사실 예능에서 요 약간 슬랭을 쓰게 지랄을 하면요, 따라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저는 이거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2달 후에 다른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다행히. 예,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 인도란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저는 이제 20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인도란 나라가 그냥 같은 나라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언젠가는 지나가는 소똥을 밟으면 깨달음을 얻는 명상과 성자의 나라였다가 2012년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강간의 천국이 되었고, 지금은 엘도라도잖아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성자가 있는 나라가 순식간에 강간의 천국이 되고, 그 나라가 순식간에 엘도라도가 되는,
기현상인데, 일단 한국인들에게 이제 인도의 성폭행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큰 사건은 2012년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2012년에 델리에 있던 한 쇼핑몰에서 커플이 데이트를 마치고 오후 8시 반쯤에 나와서 집을 가야 되는데, 인도는 대중교통이 일찍 끊어져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이어가지고 릭샤라고 하는 이제 3륜차를 잡으려고 했는데 3륜차가 안 잡혔어요. 근데 이때 청년 6명이 탄 버스 하나, 불법 버스, 학원 버스인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나서 그냥 차를 끌고 나온 거예요, 친구들끼리. 근데 커플이 손을 흔드니까 재밌게 이제 얘들을 태워보자고 태웠어요. 탔는데 여기서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남자친구는 이제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고 여성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술과 마약을 동시에 한 상태여가지고 여성이 반항을 했고, 이 반항의 와중에 이게 조금 되게 폭력적인 얘기인데 해도 돼요? 그 여성의 성기에 자동차 정비하는 쇠를 넣고서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내장이 박살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과 남성을 빨가벗은 채로 길에 버렸는데, 이때가 겨울쯤이어서 섭씨 4도였어요. 산은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20분간 방치된 이 커플들은 지나가던 차량에서 구조가 되고 여성의 상태가 심각해가지고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커지게 되는데, 이게 되게 많은 함의가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 인도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시골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이게 거의 뉴스거리가 안 될 정도로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이게 뉴스가 됐냐면은, 일단 피해자인 여성이 의대생이었어요. 인도 기준으로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상층 카스트였어요. 그리고 인도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 도시 중산층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절묘한 시점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있는 델리 시민들, 수도 델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시위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위가 되게 커졌던 게, 일단 그 이듬해 인도가 총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 직전에 정치인들이 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위에서 이제 나중에 후기로 밝혀졌던 이야기인데, 수많은 언론사에 당시 주셨던 여성 기자들이 데스크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도에서 이 정도 기사가 좀 큰 기사가 안 되는데, 여성 기자들이 엄청난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게 중앙 언론에 보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발생 3일 있다가 30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델리에 모여가지고 대통령궁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최탄 쏘고 난리가 나서 막 갔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시위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물론 이제 한국은 이제 뭐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으로 인한 그 수많은 난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고, 뭐 남녀 간에 서로 증오만 증폭된 상태가 돼서 깝깝해지긴 했는데, 인도는 이 문제를 한국보다 훨씬 잘 풀어냅니다. 자, 이 사건이 나오면서 전국의 외신들이 받아쓰는 거예요. 인도 언론이 쓰니까 이런 성폭행 사건이 났다. 인도는 아직까지 정근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의 위신과 나의 위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해요. 우리는 이제 국가와 개개인이 분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도는 아직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의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는 당연히 이 가해자를 죽여라, 매달아라, 그리고 성폭행 관련된 형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인도가 재판이 깁니다. 1심 3년, 2심 3년, 3심 3년을 해서 한 10년 걸려요, 재판하면은. 그 중에 증인 막 늙어 죽고 막 난리가 나요, 진짜. 재판이 제대로 안 돼요, 인도는. 근데 이런 재판 때문에 재판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성폭행 사건이 은폐된다는 거죠. 성폭행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모든 걸 개정하라는 시위가 벌어지는데, 인도도 이제 당연히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뭐 여성단체, 뭐 페미니스트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도 당연히 이제 사회다 보니까 이제 태극기 할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미친놈들이 지랄을 해서 우리 국가의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쟤네들을 죽여라라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국 같으면은 서로 양쪽에서 쳐다도 안 보고 서로 욕하면서 집회를 할 거 아닙니까? 양쪽이 만나요. 인도가 대단한 건 그거예요. 모든 거를 대화로 풀어요, 여기는. 인도는 독립도 대화로 풀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퇴거날짜 받아놓고 독립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냐? 어차피 당신들이나 우리나 지금 목적은 하나 아니냐? 쟤네들 죽이자는 거 아니야? 형법 개정하고. 우리 연합집회를 만들자. 구호를 3개로 통일하자. 가해자를 매달아라. 형법을 개정하라. 신속 법원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가 합의가 돼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이 3가지 구호 외에 어떤 구호도 외치면 안 된다. 반칙이다. 그리고 이게 지켜져요. 그러자 인도 정치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합쳐가지고 욕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음에 총선인데. 그래서 3개월 만에 법이 바뀌어요. 형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강간으로 7년형이 맥시멈이었다면 사형이 가능하게 바뀌고요. 성폭행과 관련된 모든 1심은 1년 안에 끝내서 신속 법원을 만들어낸다고 바뀌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언론의 국제관이 얼마나 유치하냐면은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인도는 계속 성폭행 이슈나 강간 사건을 기사화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까지 강간 사건이 기사 가치가 없었는데 이제 기사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인도 사회가 이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언론이 이걸 가지고 우와 세상에 인도 또 강간의 천국 이러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변화하기 위해서 투쟁했고 그 변화의 성과물을 냈는데 한국 언론들은 이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강간의 천국. 그럼 네이버의 댓글 크크크 이 새끼들 또 했네 크크크 이러잖아요. 이상한 악플 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인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인도 캘커타에서 레지던트 여성 한 분이 성폭행을 당해서 또 이제 교살 살해 당했고 이걸로 이제 인도도 지금 의료대란 상황이거든요. 레지던트들이랑 이제 그 중간 인턴들이 지금 그 업무를 거부하고 시위 중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인도 중앙정부가 다시 또 수많은 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인도 대법원도 판결을 내고 이 사건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수사본부, 그러니까 FBI에서 수사하게 만들고 해서 막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적어도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은 사회적으로 이걸 풀어내요. 이건 한국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한국은 정파적으로 갈려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 욕만 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좀 남성분들 불안하시는데 강남역 10번 그 사건이 나고 나서 이게 남성과 여성의 혐오로 갈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건 되게 심플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뭐 하다못해 그 단순한 차별금지법조차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인도에서 나는 이 성폭행의 이슈라는 소리들은 인도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의 진통의 소리예요. 인도가 썩어빠진 사회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한국보다 훨씬 낮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적절하지 않은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국의 뭐 혁명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돼지가 태어나면은 그렇게 시끄럽대요. 돼지가 출산하는 소리가. 마을 사람이 잠을 하나도 못 잔대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변화를 바라는 변화의 소리다. 이 변화의 소리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의 지금의 시끄러운 소동들은 그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꽤 훌륭한 답변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린 인도를 너무 몰라요. 예, 또 질문.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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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자, 그때 릭시 어떻게 타셨어요? 그때 릭시 어떻게, 오토 릭시 어떻게 타셨어요? 흥정했죠? 그쵸. 지금은 울라라는 앱이 있어요. 카카오 택시 같은 게 T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울라로 릭샤를 부르면 릭샤가 옵니다. 그러면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적정 요금이 제시가 되고, 이 요금을 주고 내리면 돼요. 그리고 그 3년차 기사들도 스마트폰 2개는 가져다녀요. 하나는 내비용, 하나는 콜 받는 용. 그거 자체로도 세상이 변한 거예요, 인도는. 그래서 여행 난이도가 되게 낮아졌어요, 지금은. 물론 지금도 처음 가는 친구들은 지금도 인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다닐 때 생각하면 지금은 뭐 그냥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죠. 그리고 인도도 이제 고속도로가 생겨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시속 90km에서 100km 정도까지 버스들이 다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T 앱 같은 이제 울라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차량을 렌탈하기도 되게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여행자들은 하루 8시간 80km 이내는 1,500루피를 주면은 차량을 전세 대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편해졌죠, 많이. 대신 물가는 무지 비싸요. 인도같이 이상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인도는 그런 상황이고, 물가는 좀 많이 비싸졌다고 느끼실 텐데, 대신 뭐 이제 요새 어지간한 수준 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보다는 인도가 물가가 좀 더 비싸요. 숙박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나머지 음식 배달 같은 경우도 이제 배민 같은 게 인도에 생겨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음에 드는 음식 배달하면 배달 와요. 배달료도 되게 싸죠. 한국보다. 그러니까 뭐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덜 힘들죠, 훨씬. 덜 재밌죠, 그래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인도는 과거에 사이드미러가 없었어요.
차량에. 거울이 귀한 나라여가지고 제가 처음 인도 가던 90년대만 하더라도 사이드미러가 있는 차량이 있으면 사람들이 사이드미러를 떼가요. 집에다 거울로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미러가 없이 운전하는 습관이 생겼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존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가 앞에 있으면 빵빵 하는 소리가 비기란 소리가 아니라 나 여기 있어, 나 있는 거 알아줘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히말라야 오지를 가면은 이게 막 1.5차선의 그 커브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마주오고 있으면은 뭐 이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인도는 그냥 맨 땅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요? 앞에서 코너 지나면서 빵빵빵빵빵빵 그러면 이쪽에서도 빵빵빵빵빵빵 나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 그럼 빵! 내가 쓸게. 빠빵! 고마워. 이게 되게 인도의 거리는 시끄러운데 이 규칙을 알면은 이게 대화로 들려요. 어느 순간 말로 들려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가 새롭게 보이는 계기가 되고, 남인도를 가면은 이제 소리의 버튼이 남인도가 좀 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리 버튼이 10가지가 있어가지고 바라바라바라바 빠방 빵 빠방 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자기들끼리 약속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어떤 소리를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들려. 이게 저도 이제 이걸 알아서 단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게 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어보니까 맞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화로 들리면은 이제 인도 중급되는 겁니다. 초급은 벗어나는 거고. 그래서 일부러 혼 플리즈 빵빵 해주세요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거기 있는 걸 나한테 알려줘.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할 거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도도 많이 발전해가지고서 사이드미러도 달려 있고요. 많이 그래가지고 특히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빵빵 좀 그만하라는 게 달려요. 그래서 또 이제 스탑 혼 뭐 이런 마크들이 있어요. 자, 또 네. 첫 여행지로 인도 어느 지역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뭘 좋아하세요? 뭐 자연을 좋아하세요? 모뉴먼트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휴양지를 좋아하세요?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휴양과 그다음에 이제 또 시내 관광. 깨랄라 가세요, 아까 말한. 그게 깨랄라를 대신 여행을 하면은요, 북인도는 다시 못 올라가요. 아수라장도 세상에 그런 아수라장이 없고요. 북인도를 먼저 여행하고 깨랄라로 내려가면은 세상에 이렇게 심심한 인도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부작용이 서로 있는데, 근데 인도는 사실 휴양으로 적당하진 않은 게요. 인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귀찮게 해요. 끊임없이 말을 걸어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이제 뭐 You are from Korea, China, Japan 이런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Change money, 하시스, 핫바 뭐 이제 마약하라고 또 달라붙고 해가지고 어디 가요? 한국말 배워서 형 어디 가요? 저 길 잘 알아요? 뭐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서 어디 게니스강 같은 데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온갖 사람이 와가지고 너 어디서 봤니? 우리 가게 가서 물건 살래? 나 이거 좋은 거 있는데 너 이거 마약할래? 별의별 사람이 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편안한 휴식과는 좀 거리가 멀고 바닷가를 가면은 또 아줌마들이 과일 가져와서 망고 깎아줄까? 수박 잘라줄까? 이거 얼마야? 또 이런 거 있어요. 이 목걸이 어떠니?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아예 리조트로 들어갈 거 아니면은 리조트식 휴양을 꿈꾸면 인도는 아직까지 이렇게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대신 사람을 끊임없이 귀찮게 하는 것들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재밌어요, 이게. 그 재미를 느끼신 다음 인도는 뭐라 그럴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게 하는데 되게 좀 좋은 나라라고 그래야 되나? 저 인도 처음 갔더니, 저 이제 실현당에서 갔다 그랬잖아요. 아까 강연하기 전에. 실현당에서 갔는데 얼마나 슬퍼요. 근데 슬픈데 또 제가 가본 최초의 해외다 보니까, 첫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막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기뻐요. 그럼 옛날엔 거지가 진짜 많았어요. 지금 거지 별로 없는데. 거지 아이가 나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불쌍하잖아요. 돈을 줘요. 그럼 얘가 인도말로 막 뭐라고 해요. 지금 알아들어요, 그 말이. 야, 여기 호구 떴다, 모여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동시에 한 20-30명이 쫙 달라붙어요, 어린애들이. 근데 인도 애들은 애들 영양 상태가 우리처럼 좋지 않아가지고서 한 10살이어도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들어요. 저게 근육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되게 가볍고 약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30명이 둘러싸가지고 손을 벌리면서 막 이러면은 무서워요, 갑자기. 공포스러워요. 그러면 공포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애들이가 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밀 수도 없고. 그러면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가짜 화를 내요. 야, 꺼져! 이러면서 이제 몇 명 밀치고 지나가죠. 그럼 애들이 가벼우니까 몇 명이 또 밀쳐져서 이러고 또 길바닥에 이러고 있어요. 그럼 화를 내면서 딱 보면 혹시 내가 굳이 이래야 됐나 하면서 이 행렬을 탈출한 순간 미안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은 또 풍경이 좋아서 와, 내가 인도 잘 왔네, 기뻐요. 요게 5분 사이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뻤다가 불쌍했다가 누군가 동정했다가 가짜 화를 냈다가 미안했다가 다시 기쁘게 미친놈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국에서는 이런 감정의 변화를 단기간에 겪을 일이 거의 없어요.
누가 나를 이지메일 한다 하면은 괴로움만 남아있겠죠, 연속이. 근데 감정이 변하진 않는데, 인도는 이제 길바닥에서 온더스트리트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 감정이 너를 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은,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하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제가 되게 진보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저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애들이 둘러싼다고 애들한테 화내고 애들 밀치고 갑자기 사막에 있는데 흙을 털어서 주는 빵이 있는데 그 빵이 맛있고 배부르면 행복해지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는 되게 사회적 얼굴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과 사회적 얼굴 사이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이 사회적 얼굴이 내 얼굴인지 내 얼굴이 진짜 어떤 걸지 몰라요. 그러니까 철가면을 쓴 상태에서 나를 망각하고 사는데 인도를 딱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빨가벗고 덤벼요. 그럼 여기서 내 내면에 있는 이 철가면을 쓰고서 싸운다? 말이 안 돼. 같이 빨가벗고 싸우게 되면서 감정이 너를 띄고 감정이 고조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뭘 보냐? 약간의 거친 표현을 하자면 내가 어떤 새끼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한국에서 봤던 모든 모습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셀카로 찍는, 핸드폰을 찍는 얼짱각도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친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찌랄하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이 인도에서 메꿔지면서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보잘것없고 종재기 같은 인간인지를 아는데 여기서 이게 재밌고 기쁜 사람이 있고 이게 못 견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전자여서 인도가 좋은 거고 후자면은 되게 힘들어요, 인도. 인도 쪽으로 오줌도 안 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애타게 누가 전화를 해. 지금 교수님이 못 참고 인나셨습니다. 그만해야 되나요?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하시죠. 네. 최근에는 인도 작품들이 거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출판 콘텐츠가 별로 발달을 못했는지.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일단 번역을 잘 안 하고 인도인들이 만든 가장 위대한 서사시가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라는 대서사시인데 이게 오디세이아와 일리아드를 합친 거의 9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번역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간략본이 있는데 대부분 인도는 이제 문학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도 철학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좀 이제 쓸만한 재밌는 컨텐츠들은 없고요. 그나마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부커상을 받은 작품 중에 그 제목이 뭐더라? 화이트 타이거라고 인도 현대소설이고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영화로도 나왔어요. 화이트 타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한국에 번역이 돼 있고요. 네, 부커상 받은 새벽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부커상 받은 책인데 인도 현대사를 이제 아이들의 탄생으로 독립으로 인화해가지고 만든 소설인데 어찌 보면 환타지 소설이긴 한데 인도 소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그 왜 우리가 흔히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한 곳에서 볼 때 떡밥 회수라고 그러잖아요. 떡밥을 해서 중간에 나왔던 이야기를 갖다 스토리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는 여기에 대해서 떡밥 회수를 너무 잘해가지고 지겨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 이제 두 분은 부부시죠. 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만든다고 쳐요. 그럼 이제 남성분 여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보자마자 반한 거예요. 그럼 이러면 우리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끌어가잖아요. 인도는 어떻게 하냐면은 남성이 여성한테 반한 이유는 사실 전생에 만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전생 이야기를 한 100페이지 해요. 그 다음에 짜잔 하면서 현대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여성은 남성이 처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 전에 전생에 이 남자와 악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또 100페이지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현대에 이어간 이야기들이 이 수많은 시공에 걸쳐가지고 완결되는 이야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식의 서사를 중시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보는 빠른 스텝과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인도 소설이 한국에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건데 대신 떡밥 회수와 완벽한 이야기의 전개와 서사 완결 구조를 원한다면은 정말 대단한 작품을 낼 수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